어차피 뭐 자세한 개별 작품에 대한 심사평은 우리 방송 학회장님께서 또 따로 해주실 테니까 저는 그냥 간단한 인사말 겸 취재 보도 부문만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례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취재 보도 부문에 오늘 SBS, JTBC, MBC 이렇게 세 팀이 공동 수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이달의 기자상 시상한 이별이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수상작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의 노고가 담겼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SBS 수상팀에 여기 앉아 계신 임찬종 기자는 제가 세어보니까 오늘로 이달의 기자상 수상이 아마 5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해보면. 이래서 그 지역 취재 보도 부분 빼고 그냥 취재 보도 부분만 했을 때는 이제 역대 1위로 신기록 보유자로 올라섰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JTBC 팀도 제가 보니까 수상자 명단에 지금 근래 몇 번째 받으시는지 굉장히 지금 역대 상위 랭킹에 근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JTBC 팀도 특히 그 도이치모터스 문제 아주 집요하게 다른 언론에 비해서 관심 덜 받을 때부터 추적하신 거 계속 결실을 보고 또 그것이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오랜만에 또 MBC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이름에 스트레이트 들어가 있는데 기획 부문이 아닌 이런 스트레이트 부분에서 수상하시게 된 거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수상작들도 제가 보고 굉장히 뭐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또 취재 기법이나 무릎을 칠 만한 부분들이 이번 달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회원사 또 소속 기자분들께서 항상 본분에 또 최선을 다하시고 기자들의 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몸소 잘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존경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박 회장님께서 이번 심사에서의 사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재보도본에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는 너무 팽팽했습니다. 한쪽을 보내면 또 한쪽이 너무 아쉽고 해서 결국 이례적으로 3편을 공동사자로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심사평 들어야 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는 취재보도부문 5편, 기획보도부문 8편, 지역 취재보도부문 9편, 지역 기획보도부문 4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심사위원단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총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작은 JTBC 주가 조작 김건희 40% 수익 배분 등 육성 내용 최초 및 연속 단독 보도, SBS의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 수백 개 발견 등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단독 보도, 그리고 MBC의 평양 무인기 침투 후 군 내부 증언 단독 보도입니다. JTBC와 SBS 보도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녹취 내용을 확보해 보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MBC 보도는 언론의 주목이 다소 부족했던 북한 무인기 침투 사안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해 군 내부의 증언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기획 보도 부문에서는 KBS가 만든 땅꺼짐 안전지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보도는 서울 전역의 지하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 안전 종합 지도를 시작하여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쉽게 수상작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KBS의 통합교육 2부작도 특수교육의 현안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공적 메시지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대전 MBC의 6년 만에 반복된 죽음, 태안화력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원인을 묻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반복되는 산업재해 이면에 존재하는 하청 구조의 문제와 부실한 사고 이후 대책을 철저히 취재 보도함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서는 KNN의 보이지 않는 문, 수유실 기획 보도가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교통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수유실의 실타를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점이 심사위원들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 증권 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수백 개를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파일들엔 김건희 여사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과 김 여사가 지난 2009년부터 약 3년 동안 통화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파일 분석 결과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 파일엔 또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인 수수료보다 더 많이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계좌주가 계좌 운영자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정황 자료인 거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이 어제 소환한 걸로 확인된 인사는 2차 주가 조작의 중심 인물, 이른바 주포로 지목된 김모 씨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김 여사와 미래에셋 증권 담당자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 내용을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 씨가 블랙펄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문서를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취재 보도본부 수장한 SBS 임찬용입니다. 먼저 이제 좋은 상 주신 우리 방송연합회장님과 방송기자연합회장님과 방송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수사소감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상을 주시면서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보도 내용은 아실 것 같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해설 기사를 당시에 쓰면서 검찰에서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니까, 정치 권력이 바뀌니까 검찰이 갑자기 못하던 수사를 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게 결국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달라지는 아주 고질적인 상황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멘트를 쓰고 기사를 쓰면서 스스로도 저희 언론인들도 과연 그런 지적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제 자신도 그런 점에서 과연 정말 부끄러움 없이 완벽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보도를 하면서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수록 언론 역시도 정치 권력으로서, 그게 자신과 가까운 정치 권력이면 가까운 정치 권력, 아니면 자신들과 멀게 느낀, 또 자신들이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정치 권력이면 정치 권력,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또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이 시청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은 우리 군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던 우리 군과 정부. MBC가 확보한 군 내부 제보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평양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 군이 보낸 게 맞고 비행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는 이에 더해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직 군인 A씨의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또 보내라는 상부 지시를 전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 소실됐기는 했지만 북한이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댔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효용성을 확인해서 써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이러면 좀 계속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장교는 또 지난 10월 무인기가 발각됐다는 북한의 발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오히려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시에 따라 11월에도
무인기 침투 작전이 또 실행됐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평양상공, 그것도 320m 상공에서 한 10바퀴 이상을 뱅글뱅글 돌게 만들어는 그런 비행 경로를 입력했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딱 봤을 때 제발 들켜달라 이거 외에는 없는 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계엄 요건 확보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일단은 그 지난 이제 6월달에 내란 특검이 임명이 됐을 때 저희는 약간 좀 잘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빈칸들이 뭐가 있을지 들여다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기 의혹이었고요. 이제 이 무인기에 대한 군 내부 보고서를 입수를 하면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취재를 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상공에서 구름 낀 날 상공에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막 들려서 이제 그 작전용으로는 불가했던 무인기인데 왜 이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구승찬 의원이 인터뷰하다가 군 내부에 증언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됐고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제보자의 그 증언에 녹취를 해서 녹취록 형태로 이제 보도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취에는 굉장히 이제 좀 저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월에도 뭐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그다음에 훈련 중에도 여러 번 떨어졌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서 일부러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런 증언들을 해주셨었고. 이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제보자분과 도움을 주셨던 구승찬 의원실 그리고 취재가 막힐 때마다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저희 그 박종욱 데스크와 함께 해주셔서 작가님께 너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전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의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펄의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여사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20억 원을 약 2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 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여사를 주가 조작의 방조내재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이치 재수사팀은 블랙펄 인베스트와 주가 조작을 주도한 2차 주포 김모 씨를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육성을 직접 들은 김 씨는 놀란 반응을 보이며 검찰에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의 수익을 주는 것이면 주가 조작의 일당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담보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전임 수사팀에 김 여사는 주가 관리를 몰랐던 것 같고 저도 주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김 여사 육성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2010년을 전후로 이뤄진 이른바 1차 주가 조작 시기에서도 원금 보장에 의심되는 진술과 정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임 수사팀은 손실 보전을 통한 원금 보장은 없었다고 결론내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먼저 201회 이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발생한 지 14년이 돼가지고 좀 피로하다 이런 말이 좀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을 저희가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10월 전하고 또 상도 받으면서 계속 추적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JTBC 취재팀은 뭔가 일종의 좀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사건을 좀 추적을 하면서 그
때 지난해 그 기사를 써왔던 사람들, 그 멤버들이 거의 변하지 않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확인하고 추적해 나가면서 이번에 스모킹건이라고 평가받는 이 김 여사의 육성 내용을 보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보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했다라고 얘기하라는 좀 지침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큰 사람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여기 또 SBS 취재팀들도 같이 또 이제 기사 써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보도하면서 더 이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법조팀 특검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신체적,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미공개 수사 재판 기록 보도하면서 겨냥했던 그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었는데 지금 그 권력이 감옥소에 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참으로 좀 뭐랄까 좀 기이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과연 이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둬야 하는가에 대해 혼자서 고민을 좀 하면서 여기 몸소 찾아주신 강인식 부장, 사회부장과 스포켄 팀장 박병현 현장 지휘하신 박병현 선배, 김태형 선배 그리고 에게 감사드리고 여도현, 박현주, 김혜리, 윤정주, 조혜원, 김지윤, 정수하고 다 취재를 한 거니까요.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또 본부장까지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 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 사고. 땅꺼짐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KBS가 확보한 지하 정보는 모두 11가지 종류입니다. 집안 치마 사고 이력이나 치마 민원 접수 현황, 10m 이상 지하 굴착공사 정보가 있고요. 이런 정보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 여러 기관 부서에 흩어져 있는데요. 지하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약 11만 건의 정보를 확보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 치마 위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땅꺼짐 위험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KBS가 만든 땅꺼짐 위험 지도에서 가장 짙은 색깔로 표시됐던 곳,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땅속 빈 구멍도 집안 치마 관련 민원 신고도 이곳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지역 모두 고층 건물을 세우면서 지하 3층 이상 깊이로 땅을 파내거나 지하철이나 주차장 등의 지하 공간 개발 밀도가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고밀도 지하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심지일수록 땅꺼짐 위험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가 이번에 확보한 11만 건의 지하 정보도 서울시청이나 시 산하기관 각 부서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2014년 잠실 일대 땅꺼짐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800억 원을 들여 지하 공간 통합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집안 치마 이력이나 빈 구멍 정보 등 핵심 자료는 빠져 있고 최신 정보 갱신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땅꺼짐 사고 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획보도 부문 수상을 하게 된 KBS 김하은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서 제가 수상소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저희 우준 선배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대형 땅꺼짐으로 인명피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든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부동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저희는 그런 그 자본의 논리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도를 만들게 됐고, 실제 11만 건의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모았고 또 전문가 6분도 함께 모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보도 자체도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보도를 하고 나서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저한테는 되게 뜻깊게 다가왔는데요.
이게 기자로 일을 하면서 계속 사실 욕만 먹다가 이번에 되게 성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번 보도가 되게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주는 보도였다. 또 공영방송이라서 할 수 있는 보도였다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뜻깊은 보도의 기회를 주신 저희 기획부터 저를 함께 챙겨주신 우준 선배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저희 이번 보도 데스킹부터 편집 과정까지 이게 조금 더 시청자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또 납득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고민해주신 저희 광호 팀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걸 톱뉴스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 톱뉴스로 나가기까지 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김명주 부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방송은 기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영상도 중요한데, 이 비가 오나 또 폭염 요새 많이 덥잖아요. 그 과정에서 영상을 정말 좋게 찍어주신 상철 선배, 그리고 영환 기자한테 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또 이 영상이 잘 구현될 수 있게 CG를 완벽하게 제작해주신 CG의 선배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태안군 한전 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 공작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이곳에서 50대 노동자 김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사고 당시 태안화력 9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나 감독자 없이 일하던 김 씨는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6년이 지났지만 2인 1조 작업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춰줄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서부발전은 발전소 폐쇄가 아직 되기도 전인데 미리 인원 감축으로 수년 동안 같은 일은 했지만 직접 고용은 없었고 위험에 외조화는 지속됐습니다. 이처럼 전국 5개 발전사를 모두 분석한 결과 전체 KPS 하천 노동자 360명의 처우는 같은 업무를 하는 KPS 직원과 비교해 평균 4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가 경쟁 입찰로 계약을 따낸 하청업체가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인력과 안전비용. 고 김충현 씨도 사고 당일 나홀로 근무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소 정비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수익을 올린 한전 KPS는 지난해에만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6년 전에도 고 김용균 노동자가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재하청 노동자가 이번에도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사실 모든 언론사가 다단계 하청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안전에 외주화라는 이야기를 알고 사실 모든 시청자분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더 다단계 하청 구조라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새롭게 부각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지가 조금 고민했던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제 목적은 사람들한테 한전 KPS를 기억하게 하자. 그래서 한전 KPS의 퇴직 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업무와 연관된 하청 업체로 옮겨갔는지를 좀 추적해보는 과정에서 그런 나름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여전히 발전소 내에서는 이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2차 하청 노동자들에 가해지는 위협, 안전비용 절감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디게 바뀌겠지만 혹은 발전소가 폐쇄되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지치지 않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발굴하려는 또 기자의 책임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명의 기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자리 서게 해주신 선후배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계시는 황인석 기자님께서도 사실 이 자리에 서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저를 찍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언론에 책임을 다하면서 또 묵묵히 또 저희 지역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와 외출할 때 필수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수유실입니다. 편하게 기저귀를 갈거나 모유나 이유식을 먹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수유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희 KNN은 지역의 수유실 관리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LCT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 붙어 있고 전망대도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수유실을 찾아봤습니다. LCT 상가안을 알려주는 안내판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수유실과 관련된 정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수유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망대와 온천 안에는 있는데 이용객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내야만 수유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육아휴직 중인 공성한 씨는 9개월 된 아이와 집 밖에 나설 때면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서류를 떼러 관공서에 들렀을 때 아이가 보채면 수유실이 없다 보니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저귀 가리대도 보통 여자 화장실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 혼자 어디 아기를 데리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네. 이게 바로 육아 아빠의 현실입니다. 15년 전부터 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 기저귀 가리대가 설치돼야 하지만 이처럼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산 도시철도에는 절반도 설치가 안 돼 있고 다른 곳은 통계를 찾기조차 힘듭니다. 저출산 하는데 부산에서 좀 애 키우기 힘든 이유가 좀 수유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 아니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가는 데가 좀 많이 한정적이라서. 공동육아가 보편화된 시대라고 말하지만 돌아본 현실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정말 겪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수유실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이를 낳고 이용을 해보니까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부산은 관광도시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고 지금 부산부터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면 전국적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보도가 진행이 된 이유가 저희 아들이 이제 10개월입니다. 아이를 낳고 직접 이용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혜인이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저희 아내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응원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